오늘은 논어 209페이지 8일편 20장 할 차례죠. 209페이지입니다. 정치면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순수 문학의 관점을 말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저 낙이부름 애이불상. 관저는 이제 시경 첫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관저의 시는 낙이부름, 즐거우면서 부름, 여기서 음은 음란할 음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나치다, 과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애이불상,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공자는 또 시문학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를 말하더니 이제는 또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노정공과 나눈 문답은 사회기풍을 포함한 정치기풍이었는데 이 정치기풍과 사회기풍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 앞편 19장에서 노정공하고 이야기한 게 이제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게 정치기풍이자 사회기풍이라는 겁니다. 예, 즉 문화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문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논하자면 공자가 중시한 시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경은 각지 사회기풍의 자연스러운 변천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제1편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자는 얘기에서 음식과 성은 사람의 큰 욕구 대상이다. 즉 음식 남녀 인지 대욕존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자는 인생의 최고 경지를 알았지만 그에 대해 왕왕 언급을 회피하고 인생에서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자 아주 평범한 것인 이 두 가지 큰 일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인들이 흔히 인용하는 식욕과 성욕은 본성이다. 식색성야라는 말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 맹자와 동시대인이었던 고자의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 비슷하지만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욕과 식욕은 본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선천적인 형이상적인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어야 하며 성장을 하고 나면 이성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생물계의 모든 동물, 식물이 다 이러합니다. 그 때문에 인류 문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두 가지 사상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자본론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와 또 발전하면서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를 분석했던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근대 서양 문화의 중요한 바탕을 이룬 프로이드의 성심리설입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일체의 심리활동은 모두 성적 충동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이 사상이 현대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프로이트는 원래 의사였다가 나중에 대심리학자로 변했습니다. 서양의 실존주의도 몇 사람의 의사가 떠들어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프로이드의 성심리설의 관점에서 역사 문화를 보고
역사상 영웅적 창업이 일종의 성적 충동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심지어 히틀러는 성변태자라고까지 말합니다. 현대사상계는 이런 학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 역사를 소재로 쓴 소설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연극이나 영화도 의학상의 성을 소재로 다루는데 이를 듣기 좋게 문학적으로 말하면 곧 사랑으로서 마치 사람이 겉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나면 좀 점잖아 보이고 예절 바르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공자는 일찍이 이 문제를 생각하였기에 시경 제1편에 관저의 시를 골라 넣음으로써 인생의 윤리는 성욕과 식욕이라는 기본 욕구에 근거하여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는 데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른바 군신, 부자, 형제, 붕우 등 사회의 모든 윤리가 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식욕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는 거고 성욕은 이제 후대를 소위 말하는 번식이죠. 하는 기본이 되겠죠. 전에 어떤 학자가 자기는 성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와 토론하고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성은 좁은 의미의 성으로 남녀 성행위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즉시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글을 남겨놓고 간 후 편지와 전보로 자꾸 물어왔습니다. 나는 직접 답하기가 난처하다고 느껴 뒤에 글을 한 편 써서 대략 내 생각을 밝혔지만 역시 그 학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인생 철학상의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본능의 충동일까요? 이 본능은 또 무엇일까요? 나는 그 학자에게 세계의 종교가들은 모두 다 성을 죄악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전통 문화의 관점에서는 온갖 악 중에서 음란함이 첫째였습니다. 즉 만악음위수였습니다. 선악의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사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마귀에게 속아 사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들도 성을 죄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기 전에는 성에 대한 아무 그런 어떤 인식이 없었다는 거겠죠. 알고 있는 게 없었는데 사과를 먹고 나서부터 성을 의식하게 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시하게 되면서. 이전에들은 우스갯소리인데 서양 문화는 사과 2개 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 우리 인류가 오늘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원인이 된 사과이고, 또 하나는 뉴턴으로 하여금 만유인력을 발견하도록 깨우쳐준 사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많은 사과를 먹었지만 만유인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 사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는 황금의 사과로서 영웅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 황금의 사과는 불화의 여신이라는 에리스가 신들의 연회장에 던져놓은 사과인데요. 이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들 사이에 특히 헤라, 아테나,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때문에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그 사과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그 파리스가 매우 미남자였는데 그 세 여신 중에서 이 파리스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대가로 아프로디테가 이제 파리스한테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라는 여인을 그때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선물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와 스파르타 간에 10년간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불화의 여신 에리스의 이간질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 중에서 이제 많은 영웅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서양 문화가 사과 2개 반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스갯소리만은 아닙니다. 서양과 동양의 종교가들은 모두 성을 죄악시했고, 철학가들은 이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자를 보면 그는 철학가이자 종교가이며 또 교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대적 관념의 가라는 가는 다 공자에게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한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라는 얘기죠. 과학가, 철학가, 종교가. 그러나 공자는 전통 문화를 집대성한 분으로 후세 사람들이 공자에게 봉한 호칭인 대성지성선사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을 따라서 그에게 무슨 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가를 붙이는 순간 이 공자는 그 분야에만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성이 아니라 소성이 되어버리므로 서양 문화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관저의 시를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성은 죄악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성 충동 자체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성으로 하여금 충동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끝내 생명의 이 동력은 충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의 행위를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죄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이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의 본질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음식과 성은 사람의 큰 욕구의 대상이다 라는 말대로 생명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행위가 옳지 않으면 곧 죄악이 됩니다. 공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관저의 시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다, 낙이부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음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좁은 뜻으로만 보아 단지 성행위만을 음이라고 하지만 고문에서의 음자는 때로는 지나침, 즉 과도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유하면 우리가 원래 2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2시간 반을 강의하여 듣는 사람들을 피곤해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고문에서는 음했다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희는 음자를 낙지과의 실기정자라고 그래가지고 낙이 지나쳐가지고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를 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서 그 발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버렸다는 거죠. 바르지 못하게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면 그 비는 어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관저의 낙이부름은 곧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성, 정, 그리고 애의 처리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발호정, 지호예로서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심리적, 생리적 충동은 행위면에서 예에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감정, 진실된 정감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에서 거친다는 거죠. 예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합리적이기만 하면 죄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자는 관저의 시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저의 시에는 슬픔과 원망도 들어있어 읽기에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비록 몇 자에 불과하지만 현대문학으로 묘사하면 충분히 노골적입니다. 시의 끝구절은 구지부득 전전반측인데 여기에서 구자는 구한다는 뜻으로 오늘날 말로는 쫓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쫓아다녀라 쫓아다녀도 별 수 없으니 잠을 이룰 수 없네. 잠을 못 이루니 침상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네. 전전반측이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을 전전반측이라고 그러죠. 공문에서는 전전반측이라는 네 글자로 모두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 속에는 또 애원이 들어있는데 비록 슬프고 원망스럽지만 결코 비애와 비관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감을 꼭 알맞게 표현하여 중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이 상자를 해석한 게 애지과의 그래서 슬픔이 지나쳐 가지고 조화로움을 해치는 거를 여기서 상이라고 그랬죠. A불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을 해석하기 햄에 있어서 슬픔이 지나쳐서 그 조화로움을 해치는 것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슬프면서도 사람의 정감을 알맞게 표현해서 중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 화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여러 곳에서 틀어놓는 일본 음악을 들어보면 일본 가수는 입만 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픈 감정을 이길 수 없게 합니다. 보통 옛날에 일본 노래를 엔가라고 그러죠. 뭐 우리말로 하면 연가인데, 일본 엔가를 부르는 가수들의 목소리 들어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트로트 스타일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죠. 조금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애절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엔가 특유의 감성인데요. 그래서 슬픈 감정을 이길 수 없게 합니다. 노래의 애절함은 그 섬나라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고 일본 민족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음악은 어떻게 변천을 하든 듣자마자 일본 음악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애원 속에 비창함이 있고 비창함 속에 애원이 있습니다. 비창하다는 것은 창자도 맹슬플 창자인데요.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음악을 비롯한 일체의 문화가 낙이부름, A불상의 정도에까지 도달했을까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이 글을 읽고 오늘날 사회의 문화사상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공자는 노전공의 정치적 질문에 답하고 나서 곧이어 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수신, 즉 몸을 닦는 것에는 시적인 감정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에 종사하면은 더욱 시적인 정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애공문사의 제하.
애공이 사에 대해서 제아에게 물었다. 여기서 사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는 이제 토지신이죠. 토지신에게 제사 지낼 때서는 이제 위패를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 사가 이제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재단에다 주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을 또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직단이죠. 재단이죠. 그런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까지. 여기서는 이제 사직단 주위에 나무 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아 대왈, 제아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우시 이송, 언인 이백, 주인 이율. 하우시는 이제 하나라입니다. 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심었으며 잣나무 백자입니다.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 율자죠. 밤율자죠. 밤나무를 심었는데 왈 삼인전율,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려는 것이었다 합니다. 여기서 전율은 이제 여기서 율자는 앞에 마음심이 있는 떨율자, 두려워할 율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율이라고 하면 공포에 떠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문지왈, 공자께서 그것을 듣고 말씀하셨다.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수사불간, 끝난 일은 간하지 말며 기왕불구, 이미 기자죠. 이미 지나간 일은 불구, 구자는 이제 뭐 허물 구자인데요. 꾸짖다, 뭐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사를 이제 주인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은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일은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에 일이 되어가는 형세가 불능이자, 이는 이제 끝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형세가 끝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되돌릴 수 없는 것,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하는 것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래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아는 이제 공자의 학생으로 낮잠을 자다가 공자에게 꾸지람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할 때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뒤에 이제 공야장에 나오겠지만 휴목 불가조라고 그래가지고 썩은 나무에 조각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공자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낮잠 자다가. 노애공이 사를 물었다고 하는데 이 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사는 곧 사직의 약칭으로 유형의 사직단을 말합니다. 사직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는 토지신이고 직은 이제 오곡신, 그러니까 곡식의 신이죠.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사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직의 제사 지내는 것은 국가에서 행하기 때문에 사직이라는 말로 또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옛날 국가의 수도에는 사직단을 세워 놓아 국가와 천인 사이의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대만의 중국인들은 오늘날 사직 정신의 상징으로 대북시 원산에 있는 충렬사에 가서 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남경 중산릉에 가서 참배 헌화하였습니다. 중산릉은 이제 손문의 능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사직 정신의 대표를 아직 정식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외국 손님이 오면 국부기념관에 가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민간 외교를 하거나 국가 외교 책임을 맡고 외국에 나갔을 경우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예의 풍속을 따라 그들이 참배하는 곳에 가서 예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변함없는 예의이자 현대 국제외교상의 예의입니다. 서양의 영웅 나폴레옹도 회교 신봉국가에 갔을 때는 회교회당에 가서 격려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가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17세기 말엽부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했는데 영국은 인도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영국인도 그 수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국인이 노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노자의 정치 수법은 대단히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 총독은 외출했다가 인도의 바라문교 성녀를 보면 즉시 차를 멈추게 하고 내려와 길가에 서서 합장한 채 바라문교 성녀가 먼저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 지방의 민간 신앙을 존경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나라 애공이 제아에게 사직단과 역사 문화의 변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제아는 하왕조의 사직단에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왕조 때는 잣나무, 주왕조 때는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화가 국가의 상징인 것과 같습니다. 제안은 이어서 그러나 밤나무를 심은 것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밤나무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안은 그 뒤 공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애공과 주고받은 문답을 보고했습니다. 공자는 듣고 나서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공자는 주왕조의 문왕, 무왕이 다른 면들에서는 잘못이 없었지만 밤나무를 심었던 일만은 타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배 성인들을 비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므로 지난 일을 덜추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은 아무리 충고해도 바뀔 수 없으며 또 지나가 버렸는데 추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 대해서 집주에서는 공자가 이 제아를 탓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 애공이 처한 상황은 앞에 8일편에 처음 시작할 때 나왔지만은 계시가 자기 집들에서 8일무를 추고 삼가, 그때 노나라의 권신들이죠. 세 집안에 삼가가 옹음악으로서 제사를 파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삼가지환이라고 해서 권신 세 집안이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 왕실은 그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공이 그 상황을 타파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삼가를 어떻게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아에게 이 사해를 비유해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내가 이 삼가를 토벌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은유적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아가 그 질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라에서는 소나무를, 어느 나라에서는 잣나무를, 그리고 주나라에서는 밤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인 게 이제 율이라는 거죠. 밤나무. 삼인 전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전율케 한다. 원래 사직단의 의미는 뭐 왕실도 그렇고 국가에서 국민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삼인 전율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애공의 뜻과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렇게 애공의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이 삼인전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애공이 마침 삼가를 토벌하고자 했던 마음이 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의문을 던졌는데, 제아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국가의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삼인전율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뜻이 부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그런 토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자가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기 남해근 선생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나무를 심는 것을 문화정신으로 봤다는 거죠. 국가정신의 상징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심었던 일은 타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송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송백지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계절 늘 풀어러 가지고 변함없는 뭐 절개 내지는 충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밤나무는 단지 뭐 화렵수로서 뭐 가리면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밤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는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윤돈이라는 사람은 이 사직단에 나무를 심는 게 단순히 그 토지에 적합한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심었을 따름이지 그 나무에서 어떤 의미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아가 밤나무를 심었다는 데에서 전율이라는 백성을 떨게 만들었다는 그 뜻으로 윤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망령때의 애공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책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임금의 토벌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의 내용과 남해근 선생의 내용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국가정신의 상징물로 봤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요. 공자의 이 말은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대한 용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공자는 주왕조가 밤나무를 심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직단에 심는 나무는 민족 문화와 국가 정신의 상징물입니다. 즉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일본인은 벚꽃을 국화로 삼는데 꽃은 화사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일본인은 벚꽃을 꽃은 화사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상징물이 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불교의 연꽃이 각각 그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뭐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불교의 연꽃은 뭐 더러움 속에서도 고고한 청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유럽인은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를 흔히 상징물로 쓰고, 인도인은 날짐승, 미국인은 독수리를 사용하는데 모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용을 사용하는데 용은 물, 육지, 허공 세 곳에 다 삽니다. 우리는 문화상징물을 선택하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 없이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날 한 친구가 대북시 이름을 두견성으로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나는 어떤 연회에서 그를 만나 그 일에 대해 물었더니 다행히 그의 두견성은 뜻을 이루지 못했더군요. 만일 그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견이라고 진달래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견화라고 그러죠. 두견은 두라고도 하는데 망국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총나라 때 왕의 이름이 두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나라의 임금이었죠. 망제라고도 하고요. 두견은 또 새 이름이기도 한데 자규라고도 하고 망제라고도 합니다. 당나라 시인의 시에 봄이 다 감을 망제가 슬퍼하는 듯 두견새 울음소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망제 춘심 탓두견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얽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상고시대에 총나라가 망한 후 총나라 태자가 상심한 나머지 죽었는데 그 원혼이 두견새로 변했습니다. 두견새는 밤낮으로 울어서 눈물이 마르고 피눈물이 나서 방울방울 꽃 위에 떨어져 두견화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역경의 참의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의학이라고 하면은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그런 학설인데요. 여기서 위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휘자죠. 피할 휘자입니다. 거기 있는 거는. 그 참의학이라고 그러면은 참자에다가 이 실사변이 있는 위자입니다. 시줄 위자인데요. 날실 뭐 시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횡으로 가는 실인데, 요거는 뭐 조짐징조라는 뜻도 있고요. 주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언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위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자는 예언할 참자죠. 그래서 조짐을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역사, 문화를 연구할 때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자는 이 일에 대단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도 다 된 일은 논의하지 말고 끝난 일은 간하지 말며 지난 일은 탓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이런 일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학문입니다. 오늘 21장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22장 하겠습니다.